최근 외국인 수급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뭐 외국인 왜 계속 살까요? 이래서 살 것 같아요. 막 했는데 보니까는 아이고 올해 12월 들어가지고서는 외국인 팔던데요? 막 이런 거거든요. 실제로 12월 7일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보면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3조 3,600억 정도를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엔 별일이 없어요. 그 기간 동안에 코스피 코스가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를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죠. 글로벌 피어들하고. 우리하고 비슷하게 경제 이제 그 구성을 가지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 보면, 상대적으로 괜찮아요. 일본, 중국, 항생, 대만 대비해서 요 기간 동안에 외국인 계속 팔고 있는데 수익률 나쁘지 않습니다. 1.5% 수익률 절대 나쁘지 않죠. 선진국들 대비해도 괜찮아요. 그쵸? 나스닥만 빼고 보면 괜찮단 말이에요. 괜찮네.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신흥국에 포지셔닝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성에 안 차는 거죠. 여기 보세요. 개발도상국들은 지금 막 지수가 일주일 만에 이 정도 오르려면 날아간다고 봐야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자원개발국들도 보면은 최근에 좋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 신흥국 중에서 우리 신흥국인데 막 생각하면은 이거 외국인 팔아갖고 이거밖에 못 올랐네. 막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좀 어찌 보면 좀 외국인이 이렇게 파는 게 조금은 이제 좀 이제 약간 뭐랄까요? 약간의 불안이 드는 거죠. 왜 이렇게 팔지? 막 그렇다고 막 시장을 망가지게 파는 건 아닌데 왜 이렇게 팔지 하는 의문이 분명 드실 수 있는데 그걸 오늘 한번 풀어볼까 하는데요. 주식시장에서는 아까 전에 별로 뭐 위험이 크게 감지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익률만 봤었을 때는. 근데 외환시장은 조금 달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달러가 되게 약해요. 근데 원화는 더 약해지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실제 한번 가격을 보면서 가실게요. 여기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거든요. 최근 한 달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가 쭉 빠집니다. 12월 7일 이후에도 쭉 빠집니다. 90이 넘어갔던 게 이제 80대요. 90이 무너졌어요, 무려. 야, 이만큼 달러가 약세가 되고 있어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겠어요? 원화 강세. 원화의 가치가 높아져야 정상이겠잖아요. 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원화는 오히려 올라갔어요. 그렇죠? 원화 약세가 됐어요. 달러가 엄청 약한데 원화는 그 달러보다 더 약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원화가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이 투자 대상으로 조금 안 좋다는 거죠. 예. 물론 이제 너무 급격하게 강세로 왔으니까 차익 실현하는 거야.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거면 나머지 다른 나라는 안 그랬나? 다 차익 실현해야죠. 왜 우리만 이러냐는 거죠. 실제로 지금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은 꽤나 크리티컬한 포인트에 와 있어요. 이게 이제 최근 10년짜리거든요. 보시면은 달러가 트럼프 정부 들어갖고서는 쫙 강세로 갔었어요. 불을 뿜었어요. 좀 나아지나 하다가 달러가 또 강세로 쫙 갔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쭉쭉쭉쭉 내려오고 있는 거죠. 달러 약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차트 보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요거를 뒤집어 놓고 보면은 쌍바닥 출현했고 두 번째 바닥이 더 높으니까는 여기서 이거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차트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는 달러 약세가 생각보다 구조적으로 확 진행될 수도 있다. 그래 버리면은 요 레벨까지 보이는 거거든요. 추가적으로 거의 10% 정도까지도 달러가 더 약세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달러 인덱스라는 거의 구성 요소의 한 3분의 2 정도는 유럽 관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로화가 엄청 크게 차지를 하는데 그럼 유로화는 올랐겠다. 그쵸? 맞습니다. 유로화 보시면 똑같이 10년짜리인데 유로화 가치가 막 피그스 이때부터 해서 쭉 떨어져요. 팍팍팍팍 떨어졌다가 요때 바닥 찍고 살짝 올랐다가 내렸다가 두 번째 바닥이 그전 바닥보다 높으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고 1.2를 지금 의미 있게 이게 월봉이거든요.
굉장히 의미 있게 힘 있게 빡 뚫고 올라가고 있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유로화가 여기서 설마 이만큼 더 가려나 하는 생각도 좀 들 수 있는 상황이죠. 예, 이 정도로 지금 달러는 약합니다. 구조적으로요. 예, 근데 원하는 그보다 더 약하다는 거죠. 그러면 한국이 글로벌에 역행하는 뭔가 문제가 조금 발생하고 있다. 그거를 좀 외국인 투자자들이 걱정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그 점은 조금 이따 짚어보고요. 여기서 유로 달러와 가지고서 가질 수 있는 트레이딩 아이디어 하나 말씀드릴까 합니다. 뭐냐면 만약에 혹시나 유로 달러가 앞서 말씀드린 그 크리티컬한 포인트들을 돌파를 하면은 무슨 일이 발생할까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보여드린 요 선 쫙 끌고 내려온다든지 유로화가 요 선을 쫙 끌고 위로 올라간다든지 하는 일이 발생하면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이냐? 상품 가격이 오릅니다. 이러면 보통 그리고 인플레가 좀 오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달러화는 유로화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유로화의 가치가 올라가면 달러화는 내려가고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면 유로화는 내려가요. 근데 원유 가격을 비롯해서 뭐 구리니 니켈이니 모든 것들은 모든 그 이제 커머더티 원자재 가격들은 달러화로 다 표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달러화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다른 상품 가격들은 상대적으로 가만히 있는데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줄을 같이 서 있었어요. 여러 명이. 둘이 같이 줄을 서 있었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 있는 달러가 한 발짝 뒤로 가버리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나간 게 아닌데. 그럼 상대적으로 나는 앞으로 나가버리는 게 되겠잖아요. 그쵸? 그럼 가치가 올라가 버리거든요. 이제 유가를 한번 볼게요. 이게 제일 이제 그래서 관심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유가가 이제 그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이때 당시 금융위기 올 때 이때 당시에 이만큼 막 유가가 이때만 200불 간다고 떠들어댈 때잖아요. 올라가고 나서는 제대로 반등 못하고 계속 빠진 걸로도 생각을 하세요. 근데 금융위기 직후에 다시 100불 넘어갔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시기적으로 밑에 보이세요? 2011년도거든요. 도대체 2011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유가가 다시 막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갔을까 하고 보시면은 이게 유럽 이제 기준금리 추이입니다. 유럽이 보시면은 금융위기여서 금리 이만큼 낮췄었어요. 그러고 나서 유럽이 오판을 해요. 보니까는 조금 이 가끔 이러거든요. ECB가 그 유럽 그러니까는 그 인플레가 좀 올 것 같으니까 미국이 보시면 테이퍼링 하고 막 하는 시기가 이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미국보다도 몇 년 앞서서 유럽이 금리를 딱 인상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 연속으로. 이게 두 번 연속으로 금리를 인상을 해버렸다? 뭔 일이 벌어졌을까요? 유로화가 엄청 강해졌겠죠, 그쵸? 달러가 약해지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을까요? 유가가 엄청 올라갔었습니다. 지금 약간, 하여튼, 지금 시기가 조금 변곡점에 와 있어요. 물론 여기서 막 이렇게 옆으로 기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한 번이고는 한번 베팅을 해볼 만한 시기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제 유가 그래프를 보시면은 요때 갭 다 메꾸고 적절히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거의 코로나 이전 레벨을 가느냐 마느냐를 보고 있는 거죠. 네. 네, 케빈님 감사합니다. 어쨌든 요 정도 상황에 왔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달러 약세 가지고서는 요런 아이디어, 투자 트레이딩 아이디어 정도 삼을 수 있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그럼 다시 한국 돌아와서 한국이 그럼 도대체 무슨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코로나입니다. 너무 심해요, 지금. 사실 이제 외국은 몇십만 명씩 나오는데 우리 이제 1000명 가지고서 무슨 소리냐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12월 아까 제가 그 수급들 따질 때 7일부터 따졌잖아요. 대충 한 7일부터 해가지고 쭉 보시면은 네, 이때부터 이제 1000명 간다는 얘기 나왔고 실제 지금 1000명을 넘어갔죠. 그쵸?
이제 최근에 이제 기사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한국이 지금 백신 가지고서 도입이 과연 제대로 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 말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쵸? 최근에 뭐 외신들 보면은 2020년 상반기 화두가 코로나 백신 격차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백신을 빨리 도입하겠다고 결정된 나라는 경제 좋아질 거라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뭐 지금은 잘 맞고 있지만은 백신 도입이 늦어진다 그러면 경제 활성화 그만큼 늦어질 테니까 그런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경제가 뒤처질 거다. 그러니까는 이제 코로나 백신 격차가 존재할 것이다 상반기에.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막 요즘에 이제 뭐 인터넷 사이트에 좀 돌아다니는 것 같던데 좀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요거는 다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요런 그 IHME 여기가 뭐 이제 여기 들어가 보시면 지금 이제 코로나 향후 예상에 대한 게 나오더라고요. 일단 무슨 단체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근데 요거를 한번 공유를 해드릴게요. 여기 이제 국가들을 다 넣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한국부터 한번 볼게요. 한국을 보시면은요. 이제 일별 확진자 이제 예상치를 넣은 건데 지금부터 했었을 때 우리나라가 3월 중순에 5천 명 정도까지 일별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라고 여기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1,000명도 과한데 5천 명이라고 하면 너무 많다, 그쵸? 굉장히 마음이 아프네요. 진짜 5천 명까지 나온다라고 하면. 근데 여기서 과거에 저희 라이브 방송에서 썼던 자료를 한번 다시 인용을 해볼게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라이브에서 그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가지고서 예상한 이게 아마 그쵸. 골드만 자료였는데 골드만 자료를 인용한 게 있어요. 골드만에서는 지금 코로나가 미국에서 얼마까지 확진자가 올라갈 걸로 보느냐 그 예측치가 있는데 그거를 과거에 이제 신종 코로나 말고 과거 코로나 바이러스 그 다음에 이제 그 플루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언제 이게 그 확진자가 피크를 찍을 것이냐. 왜냐하면 신종 코로나는 어쨌든 요들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이제 추위에 굉장히 많이 퍼진다는 확진자가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럼 특징이 많이 비슷한 것 같고 그러면 과거 얘네들의 움직임하고 앞으로의 움직임이 비슷하지 않겠냐. 그렇게 했었을 때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한 뭐 12월 중순 정도가 피크일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스럽다면. 근데 이게 만약에 인플루엔자의 성격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면 2월에서 3월 정도가 피크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한국하고 이제 미국 쪽하고 뭐 계절 격차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한국에도 거의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한국도 여기서 추정을 한 대로 2월이나 3월 정도에 이 정도 되는 피크 숫자를 충분히 기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그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시나리오를 넣어볼 수 있어요. 시나리오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체적으로 이 사이트에서 자체적으로 예상한 거. 그 다음에 뭐 마스크를 얼마나 쓰느냐, 백신이 얼마나 빨리 도입되느냐, 그 다음에 뭐 이제 완화를 하느냐 안 하냐, 뭐 이제 극단적인 사례는 노 백신 막 이런 것도 해가지고서 이런 것들로 했었을 때 이렇게 된다. 한국의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그냥 어, 두 가지 정도만 해놨더라고요. 자기네가 볼 때는 요 정도 될 것 같다. 네, 근데 다른 나라 보면 하여튼 요게 이 그래프가 훨씬 더 선 여러 개 나오거든요. 이따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여기 들어가서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어떻게 예상치가 우리가 나올 수 있나.
어쨌든 한국은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가 볼 때는 대략 한 이 정도부터 백신 도입이 시작될 것 같다고 예상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서 서서히 근데 막 도입이 되게 적극적이진 않아서 숫자가 조금 이제 계속해서 확진자 늘어나는 거죠, 이제. 근데 어쨌든 뭐 요 정도 즈음에는 백신이 도입이 되는 걸로 추정이 된다 하는 거고. 왜냐면 이거 지금 다른 나라하고 보여드리면 이게 되게 차이가 나거든요. 미국인데요. 미국 지금 확진자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미국 예상 이렇게 해놨어요. 조금 지금 여기 이제 약간 보랏빛으로 된 게 이 사이트에서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예상해 놓은 건데 지금은 바로 피크로 보는 거죠. 왜냐면 자기는 백신에 맞고 있으니까. 그 숫자 이렇게 떨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앨게요. 그럼 이제 더 없애고 보면 본인들이 예상하기에는 빠른 속도로 백신에 맞아 나가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의 피크로 쭉 내려갈 것이다. 근데 아까 한국은 어땠죠? 3월 중순에 피크를 맞아야 할 것이다. 격차는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 과정에서 백신이지 않을까. 일본을 한번 볼게요. 일본이 보시면은 우리보다는 백신 도입이 좀 더 빠를 걸로 예상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보다 한 달 정도 빨리 코로나 피크가 올 걸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미국보다는 백신 도입이 늦고 그래서 여기는 올라가고 한국보단 빠르니까 한국은 3월인데 일본은 2월. 다른 나라들 보시면은 유럽도 지금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나가기 시작하니까는 빠르게 내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백신 도입되는 거 가지고서 정말로 코로나 격차라는 게 투자의 아이디어에 반영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이제 마음이 무거워요. 예. 우리가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증시에 영향이 갈까봐 무거운 거에 떠나서 다른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예, 좀 마음이 무겁죠. 네, 저런 예상까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근데 어쨌든 지금 외환시장의 움직임만 봤었을 때에는 그리고 국내에서 주식을 외국인이 파는 거는 뭐 제가 볼 때에는 단순히 차익 실현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은 아까 사이트에서 예상치 보셨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백신이 어느 나라가 어떻게 도입이 되고 그래서 내년 상반기 화두 중 하나 코로나 백신 격차인데 그게 이제 투자 아이디어로 좀 반영해 볼까 뭐 하는 게 좀 움직임이 이제 시작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실제로 그게 우리나라 증시 수익률에 그렇게 영향을 줬느냐라고 하면은 뭐 그렇지는 않다. 왜냐면 외국인도 힘이 되게 이제 좀 많이 우리나라에서 사실 예전 2000년 중반에 비해서는 살짝 떨어진 상황이라 어쨌든 그래서 뭐 외국인은 그 정도 최근에 매도 나오는 거는 보면은 네, 좀 이해가 되는 요소 아닌가. 예. 그래서 코로나가 좀 만약에 저희가 저 사이트의 예상대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좀 빠르게 좀 안정화가 된다면은 외국인 관련해서는 별로 걱정할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